내년부터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 원 정도 줄어들고 기업의 법인세도 감세 효과가 날 수 있게 단순화됩니다.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도 폐지되는데 정부는 이렇게 감세를 기조로 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50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대우조선 하청노조와 사측 간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폐업한 협력업체 고용승계 문제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표에 나서는 97그룹의 당권 주자들은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의원에 맞선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노사협상이 임금 인상에는 이견을 좁히는가 했더니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이란 암초를 만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측의 하청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죠. 손배소는 법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양측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단과 속개를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는 오늘 대우조선 노사협상은 잠시 뒤에 다시 재개될 예정인데요.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폐업한 협력업체 고용승계 문제 등의 쟁점에서 양측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박종혁입니다. 네, 노사협상이 30분쯤 뒤에 다시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오후 5시 반에 노사 양측이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 오후 7시 반으로 연기돼 조금 뒤인 7시 반부터 협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노사 양측은 오전 10시에 협상을 시작했다가 1시간도 안 돼 정회에 들어갔고 4시간 만인 오후 3시에도 다시 만났지만 1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민형사상의 책임과 이 파업 기간 동안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어제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결국 손해배상 청구 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에 대해 사측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양보했는데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각 협력업체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아주 완강한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래도 절충점을 찾아보겠다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타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협력업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50일째, 선박건조정 그러니까 도크 점거는 30일째입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와 노조 사이 갈등도 격화할 상황인데요.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권력을 투입하면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일부 정규직 노동자를 부추겨 금속노조 탈퇴를 선동하고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고질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겁니다. 법적으로 원청 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번 파업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윤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달 초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청업체와의 교섭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투쟁을 하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청과 산업은행은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할 의무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협력사와 하청지회와의 교섭은 각 사업장별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섭을 할 대상도 법적으로 아닌 사항입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는 이유는 원청과 하청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는 100여 개, 여기에 속한 노동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의미하는 기성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장과 장비, 원자재 모두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하기 때문에 기성금의 90%가 인건비입니다. 하청업체가 사실상 인력 파견 회사인 셈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고 임금은 하청업체를 통해 받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기성금을 올리지 않으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도 오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법적인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법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고 이익을 보는 것은 원청업체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수익을 얻는 사용자 측 원청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비단 직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까지를 좀 포괄해서 그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기업이나 사업체를 한다면 일정한 사용자 책임을 좀 부과하는. 우리나라 조선업 하청 노동자는 53,000여 명, 원청 노동자보다 6,000명 정도나 많습니다. 결국 원청과 하청의 기형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일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직장인들은 연봉에 따라 세금을 최대 80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기준은 지난 2008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 연봉 3천만 원을 받던 회사원이 물가 상승률만큼만 급여가 올랐다면 지난해엔 3,900만 원 정도를 받았겠지만 그 사이 소득세 부담은 2배나 뛰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15년 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이른바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진 겁니다. 만만한 게 유리지갑 직장인이냐는 비판에도 변함없던 정부가 기록적인 고물가에 결국 소득세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율은 그대로 뒀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일부 높였습니다. 전엔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 6% 세금을 매겼지만 이를 1,400만 원까지로 늘리는 등 하위 2개의 구간을 올려서 세금을 깎아준 겁니다. 이러면 누진세 체계에 따라 실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급여에 따라 최대 54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다만 연봉 1억 2천만 원을 넘는 고연봉자는 공제 한도를 줄였습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전통시장 등으로 100만 원씩 나뉜 신용카드 추가 공제 한도를 모두 합치고 영화 관람비도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하게 되면 전통시장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00만 원을 쓰더라도 1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는데 그것까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준을 높여 혜택받는 가구를 늘리고 최대 지급액은 10% 정도 많아집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어 왔던 종합부동산의 중과세가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6조 8천억 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세율은 단일화됩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0%로 단일화됩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의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법인의 종부세 세율도 낮아져 2.7%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6%에서 8%로 상향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또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사후 관리 기간과 자산 유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 승계 시 상속,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13조 원이 넘는데 법인세가 6조 8천억, 소득세는 2조 5천억입니다. 고소득층보다는 서민 중산층의 세수 감소가 컸고 대기업 감세가 중소 중견기업보다 많았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감세가 소수 재벌 대기업 등의 혜택이 집중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사상 첫 빅스텝 영향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지난주보다 0.05% 떨어져 2020년 5월 0.06% 하락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5개구 가운데 신축 아파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서초만 0.03% 올랐습니다. 보합을 기록한 동작구를 제외하면 23개구의 아파트 값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이 몰렸던 도봉과 노원, 강북구는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6%와 0.08% 하락하며 더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 전체 낙폭은 지난주 0.05%에서 0.06%로 커졌습니다. 지방도 0.02%에서 0.03%로 낙폭이 확대하면서 전국 아파트 값은 0.04%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서 매수 수요는 줄고 매물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고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면서 관망세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매물량은 증가하고 호가 조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11주 연속 떨어지고 서울 역시 8주째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당 내용 사퇴와 국회 원구성 지연의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전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과 부동산 대책, 국가 채무, 탈원전 정책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16번, 민주당이 12번 등장할 만큼 연설의 상당 부분을 전 정권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권대행은 이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연금 개혁,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꺼내들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과 유류세 인하도 약속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은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이 집권 여당에 바라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정책 성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또 정부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 바라는 바다, 이것을 새겨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랬는데, 완화에 방점이 찍힌 여당의 규제개혁 기조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이를 푼다고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규제는 말 그대로 불합리하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모든 규제를 다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기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의당도 전 정부 탓만 할 거면 정권 교체는 왜 했느냐며 여당의 책임부터 다하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사흘에 걸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처음 진행되는 만큼 최근 경제 여건과 전국 현안을 놓고 여야의 뜨거운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이후 여당 내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연일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내 역학구도를 놓고 저마다 셈법이 복잡한 모습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이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안철수 의원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기 전당대회론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가 거리된 게 아닌 만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은 권성동 대행을 중심으로 뭉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관련한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뭉쳐서 이 민생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경제 위기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내분을 수습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안 의원의 이런 발언이 자신의 당권 도전 시간표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내 기반이 아직 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안 의원으로선 지금 당장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보다 시간을 버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연일 조기 전대론에 불을 지피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영남권 광역단체장과 원내대표까지 거친 김 의원 입장에선 다른 경쟁자가 영향력을 더 키우기 전에 결전이 펼쳐지길 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지요. 그냥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냐. 유력 주자들이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을 거머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도움입니다.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철수, 김기현 의원 모두 이른바 윤핵관의 한 축인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최근 장 의원은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권성동 대행에게 힘을 실으며 원조 윤핵관 사이 갈등설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를 했고 결의문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지도체제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고위원들이 모두 물러나지 않는 이상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돌변할 수 있는 만큼 당내 잠룡들 간 물밑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97그룹 당권 주자들이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깨기 위한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아직은 단일화에 온도차가 있는 모습인데 다음 주 본경선 진출자 발표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97그룹 당권 주자 4명이 재선 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SNS를 통해 컷오프 전 단일화 선언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강병원 의원은 이른바 비명연대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 7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위기감이 모두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패배하고 반성하지 않는구나. 정말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불신이 낙인 찍힐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혁신 주체가 아닌 쇄신 대상이라고 대립각을 세운 박용진 의원도 단일화 논의에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주체이기보다는 쇄신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내용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스크럼을 짜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일화 실현 가능성에 더해 반 이재명 연대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컷오프까지를 딱 못을 박아놓고 무조건 하자가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명분이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 저도 이제 계속 그런 입장이잖아요. 또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부각할 경우 당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이야기인데요. 조사와 아니면 탄압을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당 대표 후보자의 언어는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권 구도를 출렁이게 할 단일화 움직임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개 행보를 자제한 채 당 중앙위원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접촉하며 예비 경선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대표 후보들 서로 단일화 제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도 밝힐 수 있을까요? 후보 단일화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흐름을 견제하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흥행시킬 카드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현실에 따른 맹목적 이합집산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실제 단일화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나 경찰관 등이 직무수행 중 피의자나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독직폭행죄를 고의로 저질렀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벌어진 일일 뿐 일부러 폭행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정 연구위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 판단 11개월 만에 나온 항소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장관과 정 연구위원 사이의 몸싸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몸싸움에 걸린 시간이 매우 짧은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결과나 위험을 모두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짧은 시간 안에 폭행으로 인한 결과를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은 점을 보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정도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봤는데 2심 판결에서는 이런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라며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판결 직후 정 연구위원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하고 이제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고의가 명백한데도 이를 간과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취득하는 건 문제없지만 정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는 게 헌재 판단인데요. 헌재는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경률 회계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사를 통해 자기 개인정보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후 김 회계사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와 정치, 법조계 등 광범위한 인사들이 공수처의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말하는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에게 요청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받아갈 수 있는 데다 나중에라도 정보 주인에게 취득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통신조회 대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후에 대한 어떠한 통제 장치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헌법소원 4건을 묶어 6년 동안 심리를 이어온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통신자료를 받아간 뒤 정보 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길이 없다면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 초기 단계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즉각적으로 법 효력이 사라지는 위헌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해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수사 관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대행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민주당에선 차기 당권과 관련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먼저 녹취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저는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연설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역시 이제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맞습니다.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판과 공격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이 쓰인 거 어휘를 보더라도 일단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한 16번 이상 나왔다고 그렇죠. 하죠. 16번 나오고 민주당이 12번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는 거였었고 네. 연설원고 후반기로 가면은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장제원 의원이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현재와 과거 정부에 대한 진단 또 개혁 과제를 정확하게 잘 짚었다. 베리 나이스 이러면서 네. 당내 분위기를 확실하게 좀 전달해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의견을 전달한 거죠.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 연출됐다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왜 자꾸 문재인 정권 탓하냐. 당신들 성과를 보이는 그런 연설이 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과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을 다 들어본 결과
여야의 지도부들이 과연 이렇게 남탓만 하는,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런 대표 연설을 국민들이 듣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늘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요. 다른 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은 정말 나쁜 정권이야. 그런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정권과 자기네들 당은 다 좋은 평가를 받습니까? 민생이 되게 어렵습니다. 정치가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53일째 원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남 탓으로 하는 그러한 대표 연설이야말로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현재 이제 민생이라든가 이 전반적인 이 전국 상황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어쨌든 이 여권 쪽이, 여당 쪽이 더 좀 큰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정부의 주도권을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개혁과 혁신에 관한 그 언급이라든가, 뭐 연금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대타협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도 어떤 국민적인 합의를 필요하고 분명히 그 안에는 이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전제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권성동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라는 것,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부분, 또한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국회에서 어쨌든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 개혁할 수 있습니까? 뭐 공공 개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나와서, 어제랑 오늘 나와서 서로 상대방을 향한 저주의 말, 비난의 말만 한 것은 협치 의지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다른 또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상대방 때문에 지금 원구성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욕하기 바쁘더라고요. 네. 과연 이분들이 협치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좀 진작 야당 지도부들과 오만찬을 거치면서 좀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여러 가지를 국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협조 요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시점이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갔다 오셔서 좀 야당 지도부들에게 성과를 좀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점도 좋았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한 것이 과연 지금 정권이, 정부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권성동 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 처지에 있었습니다. 네. 사적 채용 논란이라든가 또 이제 그 대행 체제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이제 계속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며칠 사이에 그래도 좀 무마를 하고 좀 이렇게 진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만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좀 쉬쉬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가장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거든요. 네. 지금 봐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당이 앞길이 보이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당을 좀 다시 한번 하나로 모아야 된다. 임시 지도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모두 의원총회에 모여서 좋아요, 이번에는 지금 당분간은 6개월 동안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이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심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치인들 사심이 있겠지만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차기 당권주자로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임시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내가 출마해가지고 당대표 돼야지,
그래서 지금 당원들과 지금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일단은 당분간 유지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운다는 것은 당신 당대표 되기 위해서 지금 권성동 체제 흔드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제 충분히 본인의 생각과 뜻을 밝혔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저런 얘기는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가장 큰 변수는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제 수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경찰 수사 일정이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낼 것이냐, 뭐 검수완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예고된 그런 일정을 보면은 경찰로서도 뭐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근데 변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 서울경찰청장인가요? 네. 이렇게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수사 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이게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결론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 12월 경찰 수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뭐 가을 이후로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례적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되게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날짜를 바꿔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치권에서 예측했었던 것은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8월 빠르면 8월, 네. 뭐 늦어도 9월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일단 경찰의 입장을 보니까 이것은 상당 기간 더 조사를 해야 된다, 네.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12월까지 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1월 달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임시 전당대회는 물 건너간 것이고 내년 6월 달에 정기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결과를 갖고 검찰로 넘길 것인지 그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나리오라면은 이제 이 권 대표의 원톱 체제가 좀 상당 기간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또 변수가 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저번에 뭐 9급 공무원, 뭐 강원 촌놈 이런 말실수를 한다든지 예. 또한 이번에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되는 행안이라든지 과기정통 위원장 자리를 못 가져오게 되면 아니 본인이 좀 말도 실수를 하고 원구성 협상에 대야 협상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도력을 되게 흔들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실수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은 흔들릴 것이냐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97세대 그룹 의원들, 오늘 이제 이른바 이제 양강, 양박 이 네. 의원 4명이 이제 토론회를 열었죠. 역시 이제 이 의원들 사이에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인데 네. 오늘 그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은 각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조금씩 좀 그 다른 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단일화의 시점이라든가 네. 방법을 놓고 이제 좀 이견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 생각이 좀 다르고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컷오프 이전에 단일화를 하자라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이재명 단일화 흐름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두 분은 단일화해야 돼요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래도 단일화를 위해선 당의 혁신과 방안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 네. 가치의 쟁점부터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고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소극적이에요. 단일화를 닫아두고 있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금 셈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단일화가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단일화할 것인지 그 단일화 협상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 내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컷오프 전에 단일화를 하자. 어대명이 되는 분위기이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좀 견제하자. 이런 입장은 공감대는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저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대표가 되겠다라면
내가 당대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명분에 대해서,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내보여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저 97그룹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오로지 이재명은 안 되니까 우리 단일화하자. 그게 바로 내가 당대표 되는 이유이자 명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다 더 큰 당을 위한, 진보 진영을 위한 비전과 가치를 만들어내야 당원과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보다는 저런 비전과 가치를 내세우는 97그룹 중에서 당을 맡아야 될 것 같아 라는 흐름이 형성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회 원구성 협상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협상은 이제 불발이 됐고요. 불발됐죠. 내일 이제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이 과방위와 이 행안위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네. 자, 이게 이제 핵심 쟁점 아닙니까? 네. 접점이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대략 그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45분간 서로의 입장을 좀 확인을 했는데 서로 그냥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냥 평행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안위와 가방위를 우리 쪽이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행안위나 과방위 중에 하나만 가져가 이런 식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일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 협상이 내일 또 결렬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협상을 다시 한번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하기로 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에 이게 협상이 완성이 되면 내일 오후에 본회의해서 바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내일 오전에 이거 안 되면은 내일 오후에 본회의는 다시 연기하겠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협상은 내일 오전에 열리겠지만 오늘 밤에도 막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가장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1명 추가로 확인됐는데 이미 2주 전에 확진된 사람이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7만 1,170명,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하며 누적 확진 1,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겁니다. 급증세는 계속됐지만 일주일에 2배씩 늘던 더블링은 주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빠르고 세다고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감염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30대로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한 뒤 7일에 확진됐는데 2주 만에 뒤늦게 BA.2.75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첫 사례로 소개된 인천 사는 60대는 확진일도 더 늦고 최근 해외에 나간 적도 없어서 이번 충북의 확진자가 켄타우로스의 첫 유입 사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국은 전장 유전체 분석이 원래 시간이 걸린다며 지자체에서 확진된 검체 확인에서 도착까지 7일, 분석에 7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지만 확진 뒤 3일 만에 발표했던 첫 사례와 비교하면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켄타우로스가 이미 지역사회로 퍼졌을 것이란 우려 속에 당국은 접촉자 4명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우세종인 BA.5가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력이 35% 더 빠르다고 알려졌는데 켄타우로스는 미국의 한 연구에서 BA.5보다도 3.24배 빠르다고 분석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빠른 확산이 우려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확산 규모보다 피해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사회적 대응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고위험군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위중증과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거다. 보름 넘게 계속된 더블링 급증세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0일 만에 100명을 넘겼고 재택치료 환자도 80일 만에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한 달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검사와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14,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페인이 3,1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과 독일, 영국도 2,0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발생국도 40개에서 70개 나라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긴장하는 동안 확산세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Despite 2 years of experience with COVID, our response to monkeypox has been maddeningly slow. 원숭이 두창 환자는 드러난 결과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검사 자체가 적고 확진 환자 집계도 소극적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The people saying, gee, well, we just don't want to have to deal with another infectious disease. But this disease is significant. 세계보건기구는 긴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리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심각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삼겹살 같은 고기 드실 때 쌈채소 같이 드시죠. 그런데 최근 채소값이 치솟으면서 식당에서 무제한으로 제공했던 채소마저 이용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데요. 김태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철판 위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고기에 채소까지 더하면 입안 가득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사장님 마음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최근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무한정 쌈채소를 내어주는 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달부터 채소 추가는 한 번만 해달라는 편말을 내걸었습니다. 야채 가격이 30% 올라서요. 오르면 오를수록 제가 무한으로 제공하다 보면 제가 손해라 어쩔 수 없이 저는 공지 써놨습니다. 주방에서 준비 중인 쌈채소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이 상추는 4kg에 2만 원대였는데 최근 들어선 4만 원대 중반 수준입니다. 한 달 만에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채소 가격에 한숨을 내쉬는 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 가게에서 무엇 하나 선뜻 잡아들기 힘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전처럼 장을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주 먹는 채소, 오이나 상추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한 30%? 덩달아서 식비도 그 정도 같이 올라가고 너무 절감을 하죠. 실제로 1년 새 채소 가격은 대부분 펄쩍 뛰었습니다. 소매가 기준으로 상추는 73%, 배추는 89%, 오이는 2배 넘게 뛴 겁니다. 작물이 자꾸 이제 썩어 내려가가지고 수확할 게 많이 부족해지는 그 상태. 그래서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정부도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농식품 물가관리 대책 발표를 준비하는 등 채소 가격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당장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아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한숨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비싼 택시를 불렀다가 금방 취소했는데 나도 모르게 수수료가 자동 결제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수수료 규정을 미리 알기 어려운 데다 택시기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땐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최근 택시 호출 앱을 이용했다가 겪었다는 황당 사례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택시가 잡혀서 바로 예약을 취소했는데 5만 원이 자동 결제됐다는 겁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노쇼로 처리돼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컴플레인을 했고 그조차도 이제 수용이 되지 않아서. 블랙 택시처럼 기본 요금이 비쌀수록 수수료도 비쌉니다. 1시간 전에 취소하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요금의 100%, 최대 5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정작 이런 규정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이용자들이 미리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요금 부과나 취소 수수료 과다 등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택시 플랫폼의 호출 서비스는 즉시 호출과 예약 호출로 구분되며 양 서비스 모두 소비자의 호출 취소나 미탑승 시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호출의 경우 택시 호출 플랫폼 대부분이
배차된 지 1분에서 3분 이내에 취소해도 최대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약 호출의 경우 카카오티와 타다, IM은 출발 1시간 전에 취소해도 요금 100%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택시기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둔 곳은 타다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취소 수수료 안내 강화와 단가 조정, 손해배상 규정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자세한 내용 오늘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노사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파업의 원인은 뭔지 그리고 이제 쟁점은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의의 이유는 임금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조선업계가 굉장히 불황을 겪습니다. 네. 그랬을 때 노사가 같이 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임금이 한 30% 정도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뭐 우리나라가 수주 1위의 어떤 그 지위를 회복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기도 했고 해서 그렇다면 선박업계가 다시 활황이고 호황인 상황이 되었으니 그동안 우리가 분담했던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임금을 인상해다오라는 요구를 했던 거고 그 인상분이 지금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한 30%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밤샘 릴레이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10% 정도대로까지 임금 인상률을 맞추자라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는 나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타결점을 찾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점거를 하기 시작한 거는 지난달 6월 2일부터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22일부터 옥포조선소의 1번 독 그리고 선박을 점거하기 시작했는데 유채한 이 하청지의 부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1제곱미터 구조물에 스스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키가 180cm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6명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0m 높이의 고공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뭐 임금에 대해서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입장을 어느 정도 좁혀가고 있기는 하지만 제일 이 대립각을 세우고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는 건 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인지와 폐업한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임금 인상이 가장 큰 쟁점인 줄 알았더니 네. 이 손해배상 청구 문제라든가 그렇습니다. 이 고용 승계 문제 이런 데 새로운 쟁점이 이제 불거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이런 이 파업 현장에서 이 사측에서 이제 노조를 상대로 이 파업으로 인해서 이만큼 이제 손해액이 있으니 당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라는 이제 소송이 뭐 충분히 이제 네.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이제 법적 근거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실제로 어떤 그 사례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네.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파업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명시가 돼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쟁의 행위도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네.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요건이 있습니다. 이 쟁의 행위의 주체가 노조여야 되고 그리고 근로 조건과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파업에 돌입해야지 뭐 정치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파업이 허용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어떤 폭력성 이런 부분이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판단받지는 않고 네. 이를테면 다른 근로자들의 어떤 업무에는 방해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해서 부분 점거를 한달지 이런 정도는 불법성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 업무가 마비에 이를 정도로 파업이 강행되고 그것이 장기화된다라면 불법성이 있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측에서는 추가
추가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고 민사적으로는 이 업무방해로 인해서 얻지 못한 이런 수익들, 일시 수익을 다 손해로 산정해서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을 이 두 가지 트랙으로 항상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성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형사 처벌도 감내해야 되고 민사적인 배상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선례적인 사안으로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노조 측에서는 이 파업을 종결하는 그 조건으로 우리에 대해서 형사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사 조치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사실 형사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권한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권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인이 포기한다라고 해도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이게 각각 노와 사의 개별 주체들의 합의로는 끝날 사안이 아니다. 정부도 개입해야 되고 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이 개입할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사측에서 이제 노조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일단 그 쟁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불법 농성이라고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원이 지금 네. 어떤 새롭게 이제 법적으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법원에서 지금 이게 불법 파업이다, 불법성이 있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부분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 가처분, 그러니까 점거 농성을 풀도록 이 신청을 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용했다라고 있는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결과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이 점거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법원이 지금 단계에선 본안 단계에 접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면밀한 증거 조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걸 전제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피해액이 그 손실액이 워낙 이제 크다고 하니까 뭐 적어도 한 6천억 이상이라고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측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이제 이 책임을 노조 측에 묻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나 이런 쪽으로부터 본인들이 이제 여기 대해서 또 이 문책을 당할 수가 있다, 네. 법적으로. 이제 배임과 관련해서 이제 문책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좀 양측의 이제 주장이 좀 엇갈리던데요. 법리적으로는 좀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배임이라는 게 비교적 좀 추상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를테면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선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의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적 이득을 본인이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으로서는 대표이사나 아니면 이 이사진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주주들로부터 임명받은 어떤 소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손해를 끼친 어떤 노조나 쟁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느냐라는 또 주주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 논리상은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한다고 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루의 손해액이 300억 정도 규모라고 하고 네. 이게 선박 수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 날짜에 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네. 이게 8월 말로 가면 1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배임과 관련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했을 때 그 돈을 근로자들로부터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이런 사실상 무용한 절차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배임으로까지 주주들이 문제를 삼을 것인지, 또 주주가 그냥 일반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과반 이상이 산업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또 정부의 기금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원청의 결단, 그리고 또 정부의 이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도 뭔가 사측에서 더 이상 우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방해로도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공권력의 어떤 법 집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뭔가 면죄부를 주겠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이 원청과 함께 이 하청업체들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리적으로는 이제 이 배임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네. 주주 측이 실제적으로 그럼 그 소송을 낸 사례가 있는지
그건 뭐 현실적으로 좀 찾아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노조 측에 대리를 하는 법조인들의 입장을 보면 이런 전례가 없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되는 파업이 있은 이후에 사측이 취하는 가장 전형적인 거는 업무방해 고소와 민사적 손해배상입니다. 주주와 관련해서 이 만약에 형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민사적인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배임으로까지 의율하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모여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종합적인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쟁점, 그 고용 승계 문제도 이제 쟁점 중 하나인데 이건 상대적으로 좀 더 좀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아마 하청업체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파업이 장기화되고 이 불황이 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하청업체들도 다 같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폐업에 이른 하청업체도 있습니다. 그럼 폐업한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갈 수 있는 본인의 원 소속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해서 지금 쟁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회사가 폐업이 된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다른 하청업체들이 인계를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게 또 하나의 파업 종결 조건이기도 한데 하청업체 측으로서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를 할 어떤 의무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럼 어느 업체가 어떤 근로자를 어떤 형식으로 인수할 것인가 전에 또 경력 이런 거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여러 법적 문제가 남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이 산업은행이 이제 대주주니까요.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하루에 손실되는 손해 액수만 해도 몇백억에 이른다라고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원청업체는 이걸 우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도 아니고 하청업체와 알아서 이 부분은 매듭을 짓길 바란다. 그리고 원청업체가 나설 경우에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단계는 넘은 것 같습니다. 원청업체라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 고용 승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ILO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 원청 하청 구분하지 않고 책임을 사측에 다 분배를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 산업은행 같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이런 원청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주말부터는 사실상 이제 대우조선이 2주간의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노사 협상이 일단 타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좀 하여튼 상황을 잘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컷은 뉴이저에서 보도해드린 국가보호종 나팔고등 소식입니다. 지난달 월간 뉴이저에서 이 나팔고등이 거문도의 횟집에서 먹거리로 팔리는 현장을 취재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됐지만 소라와 헷갈려 횟집에서 횟감으로 팔리고 있어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 직후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600만 회에 육박하는 등 반향이 뜨거웠는데요. 누리꾼들은 늦게라도 알게 돼 다행이다. 관계부처에서 홍보 활동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나팔고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팔고등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나팔고등의 모양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황당한 쪽지 하나 전해드립니다. 아파트에 트럭을 세워뒀던 주인이 아파트의 품격을 위해 화물차는 뒤쪽에 주차하라는 쪽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트럭을 몰고 나가려던 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인데요. 차주는 속상함을 토로하며 서러워서 이사를 갈까 고민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한 화물차량 차주가 화물차는 미관에 좋지 않으니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쪽지를 받았다며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파트의 품격은 무엇이고 품격은 무엇이 결정하는 걸까요?
이런 쪽지야말로 품격 없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중국에서도 이 우영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의 리뷰가 2만 건이 넘고 중국인이 만든 팬 계정은 팔로워가 3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드라마가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아서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그야말로 몰래 훔쳐보면서 할 건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당국에 대응을 요구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우고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서 교수의 말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는 모습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상영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 같은 관심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경공격기 FA-50의 수출과 다른 국내 방위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주로에 등장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엔진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더니 이내 날아올라 30분 넘게 비행하며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장면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상영되자 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Working at Kai, this is a very big achievement, and I think it is very remarkable that Kai made it on time to really meet the schedule for this challenging program.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도 에어쇼 현장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판버러 에어쇼에는 KF-21과 함께 국산 경공격기 FA-50,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소형 무장헬기 LAH 등도 전시됐습니다. 특히 FA-50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의 요구에 맞춰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유도 미사일 등 최첨단 장비를 추가 탑재한 성능 개량형이 소개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재군비에 나선 나토 회원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유럽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U와 나토의 요구도에 맞는 그러한 FA-50을 선보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는 유럽 수출을 확대하고 하나 시스템도 미국 오버웨어사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로터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F-21의 첫 비행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확인되면서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이달 청년을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청년 정치 문제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청년 유권자들 그리고 이 청년 정치인들의 이제 대담을 들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 청년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네, 청년 정치인 수도 적고 환경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또 지난 지방선거까지 2030 유권자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는데요. 정작 실제 청년 정치 실상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고 해결책은 없는지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당이 당내 청년 정당인 청년의 힘을 창당한 건 지난 2020년 12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으로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는 물론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까지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년의 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창당 당시 공동대표였던 황보승희 의원이 모처럼 청년들을 만났는데 쓴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거대 양당이 사실 청년들을 좀 소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고. 맞아요. 근데 너무 큰 선거가 모두 끝난 뒤 청년의 힘의 존재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당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청년들을 영입해다가 쓰고 잘 되면 다행이고 못 되면 그냥 관리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소모적인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제도로 만들어지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어떨까? 여당과 비슷한 시기 당내 청년 조직을 전국 청년당으로 개편했는데 지금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청년당 위원장 장영태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역할을 찾지 못한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정당 차원의 조직은 갖췄지만 실제 현실 정치로 이어지는 환경은 만들지 못한 겁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각 정당이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외국에 정말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선인 4,100여 명 가운데 20, 30대 당선인은 416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10% 수준.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이 2030 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중앙정치무대 국회로 가면 20, 30대 비율은 3.7%. 국제의원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0개 나라 가운데 10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청년 정치인 비율이 적은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당 기능이 사람을 키워내는 기능은 무너지고 선거 때 어떻게 하면 표를 하나 더 얻을까라고 하는 이 선거 전문 정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체계적으로 정치인들이 아직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벽 앞에서 청년들이 집단으로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 때마다 그냥 몇 명의 인기 있는 혹은 부상하는 그런 몇 명이 기댈 것이 아니라 정당들이 정말 청년 정치인들을 당내에서 대표성 있고 독립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전문가들은 또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의 정치인에게만 쏠리는 게 아니라 정당과 정책에 대한 청년 유권자들의 더 높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희범입니다. 네, 각 정당이 어떤 진정성을 갖고 청년 정치인을 육성한다기보다는 선거 때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청년 정치인 비율이 높은 외국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한 각 정당 안에 설립한 청년 정당,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정당 안에 별도의 당 형태로 만들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청년 조직인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의 정치 선진국에선 이런 청년 정당이 젊은 정치인을 길러내고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를 돕는 정치학교로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수당인 기독교 민주연합의 영유니온이나 진보당인 사회민주당의 청년 3인주의자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12월 독일의 영유니온을 모델로 청년의 힘을 창당했고요. 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청년당을, 정의당은 청년정의당을 만들었는데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당의 구성과 권한, 예산 사용 등을 당원 당규에 명시하는 게 목표라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당은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 추진 동력을 잃고 존재감이 희미해진 상황인데요. 선거 때만 청년 정치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치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네트워크와 자금인 만큼 청년 정치를 확대하기 위해선 스스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기성 정치, 이 정당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청년 정치인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어떤 그 조직적인 역할을 맡기는 그런 그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다음 주는 청년들의 경제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닥친 지난 몇 년 주식과 코인, 부동산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영끌 빅2, 벼락거지 등 암울한 신조어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청년들 사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주식 등 투자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내용도 준비했고요.
현재 청년 세대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또 모두가 어렵다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어떤 경제관념이 필요한지도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